돈이라고 어디 적혀 있더냐? 최순실 씨의 오랜만의 일갈입니다. 국정농단 사태 중심에 서 있는 최순실 씨가 다음 달 14일 뇌물죄 재판 결심 공판을 앞두고 법정 최후 진술을 준비 중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런 하나의 말이 채널A 단독 보도로 쏟아졌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본격적으로 서운함을 토론하는 것 같아 저렇게 격정을 토로한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참 사람은요, 자기 잘못한 거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모든 원인을 이제 다른 사람한테 돌리게 돼 있죠. 사실 이번에 이국종 교수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본인이 이 사태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사실은 제대로 국민한테 사과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상황에 보면 본인이 점점 몰려가고 있고 또 본인의 지금 중령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되다 보니까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에 향해서 서운함을 토로하고 있는 지경까지 된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렇게 먼저 좀 앞서서 좀 손을 쓸 수 없었는지 등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 박 전 대통령 때문에 비롯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참 이런 걸 보면 사람은 참 이기적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최순실 씨의 행태를 보면 참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보면 참 그 이대 교수들 그렇게 구속시키고 그리고 또 본인에서 결국 대통령 탄핵까지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욕심, 결국은 그 딸을 하나 어떻게 승마해서 하겠다는 그 욕심, 또 돈에 대한 욕심, 이것 때문에 비롯된 문제인데 결국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정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지금 자막에도 바보면 본인은 많은 것을 바쳤지만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과거에 헌법재판소에 나와서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최순실 씨의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한때는 젊은 대학 시절에는 한진영 존경했고 많이 좋아했고 그랬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옆에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 나가실 때도 주변에 아무도 안 계셨고 전두환 시절에 그때 많이 핍박을 많이 받으셨는데 그때 굉장히 마음을 힘들게 가지셔서 거의 가택에서 계셨기 때문에 그때 많은 위로를 좀 많이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어쨌든 현재 최순실 씨는 국정원 특활비 관련된 검찰 조사는 모두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원에 따르면 그 돈에 대통령 돈, 국정원 돈이라고 써있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증거 있냐, 지금 이 자세예요. 맞습니다. 이게 특수활동비라는 것 자체가 어떤 우리가 그 현금마다 이 1년번호를 알지 않는 한은 어떻게 집행이 돼서 어떻게 나가서 그렇죠. 어떻게 사용됐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현실적으로 추적도 불가능한 거고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는 지금 증거 없으니까 이거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하지 마. 약간 이런 취지인데 문제는 국정원 특활비는 나랑 전혀 상관없다는 걸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이재만 비서관, 안봉근 비서관, 정호성 비서관 등 이제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어쨌건 이 특활비의 일부가 최순실에게 넘어갔다는 진술을 했어요. 이미 진술까지 나온 상황에서 최순실이 무조건 지금 나는 그거 모른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이미 아닌 거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 구치소에 있으면서도 검찰 조사 소환까지 지금 다 불응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검찰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진술 증거가 확보됐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최순실 씨가 계속 거부할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야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 된 예우 차원에서 구치소에 직접 가서 출장 조사를 하지만 최순실 씨를 가서 출장 조사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그러게요. 구인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로 끌고 와서라도 조사를 하겠다 입장인 것 같습니다. 국정원 돈이라고 어디 적혀 있더냐라는 말과 함께 최순실 씨 이 사람과 관련된 얘기까지 했습니다. 최근의 말입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누구는 그런 말 하더라. 내가 계속 있었으면 잘 보좌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 그건 결과론이고 참 내가 있었으면 더 잘못했을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었겠지.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되돌리고 내가 뭔가 할 수 있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뭔가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윤회 씨와 관련된 얘기인데 또 하나의 말 중에 하나가 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저 채널A 단독 보도입니다. 저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종우 실장님. 네. 정윤회처럼 모르겠어요. 본인 전 남편을 어떻게 호칭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만
3년 전 정유래처럼 칼같이 떠나지 못한 게 가장 후회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첫 번째 최순실 씨의 그런 워딩들, 재판에서 한 이야기라든지 뭐 전언하는 것들이 일관성 있는 흐름이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그때 감정적으로 이렇게 폭발하는 그런 경향도 많고 했는데 저는 이게 본심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왜 본심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냐면 자, 3년 전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대통령에 당선된 다음에는 정윤회 씨처럼 아예 그냥 그 청와대에도 들어가지 않고 인연을 끊어서 완전 이제 결별을 하겠다 했어야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최순실 씨 내지는 최순실 씨 일가가 했던 거를 좀 보자고요. 98년도에 그 대구 보궐선거에 나갈 때 그 어머니 모친부터 시작을 해서 5천만 원씩 내자 뭐 최 씨 일가 자매가 그러면서 그 국회의원을 당선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국회의원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때 계속 이야기 뭐냐면 대통령을 만들자. 아예 대통령을 만들자가 처음부터 이 최 씨 일가의 어떤 이야기였다고 많은 증언들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들 나름대로 뭐 5천만 원도 당시 돈으로 내고 하게 해서 이렇게 대통령을 만들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떠날까요? 아니죠. 보상을 바랬을 테고 그 보상의 작업이 바로 K재단, 미르재단이라는 형태로 해서 사실은 내가 일단 뭐 대통령은 5년 있으면 끝나니까 끝나기 전에 이 투자한 만큼 가져가겠다라는 속내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K재단, 뭐 미르재단 이렇게 만들어서까지 이렇게 뭐 제3자 뇌물죄를 뒤집어 쓰면서까지 이렇게 했을 거냐 이거 칼같이 떠난다는 건 본심이 아니란 말씀. 당연하죠. 예. 예, 백 변호사님 이런 와중에 최순실 씨 검찰에 대해서 불만을 또 드러냈는데 모든 사건의 정점을 다 나에게 뒤집어 씌운다, 나에게 맞추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검찰에 대한 태도는 참 일관된 것 같아요. 그때 특검 출두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삼족을 뭐 멸하려고 한다고 하는 등. 그러니까 지금 검찰과 특검이 없는 죄도 본인에게 지금 뒤집어 씌우고 있다. 지금 이 프레임으로 지금 어찌 보면 최순실 씨 일관되게 가고 있는 거고 법정에서도 검찰과 특검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대적인 입장에서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거는 역으로 최순실 씨가 그만큼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최순실 씨는 사실상 지금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정도로 증거들이 확보된 상황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대 학사비리 관련해서도 지금 혼자 이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요. 줄줄이 지금 최순실 씨에 관련된 재판 혐의와 관련된 이제 형이 선고가 될 텐데 이재용 부회장도 어쨌건 뇌물공여죄 인정이 됐죠. 뇌물공여죄가 인정이 됐으면 지금 뇌물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주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도 사실상 빠져나가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거기다가 정호성 비서관 공무상 비밀누설과 관련해서도 그 정보 누가 받은 거예요? 최순실 씨가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거는 뭐 공무원들에게만 처벌하는 범죄니까 처벌 안 되겠지만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을 했고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실정법 위반을 했다라는 것은 이미 다 공지 사실로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국정원 특활비가 하나 죄가 더 추가가 되면 좀 이런 표현을 좀 제가 극단적으로 쓸지 모르겠지만 최순실 씨가 언제 나올 수 있을지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본인에 대한 두려움을 표출하는 게 이렇게 검찰에 대한 불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본인이 특활비까지 언급할 정도면 본인도 다급한 건 분명해 보이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이런 와중에 박 전 대통령이 돈이 끊기자 국정원장에게 직접 요청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난해 7월이죠. 7월까지 사실은 이제 매달 1억 원씩 사실 그러니까 그 국정원 특별 특수활동비가 이제 청와대로 상납이 됐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들어오지 말라, 이 돈을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9월달 되면서 박 전 대통령이 정호성 비서관을 시켜서 이병호 원장한테 2억 원을 가져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아마 정호성 비서관이 진술에 따르면 직접 박 전 대통령에 갖다 줬다는 것이거든요. 그 9월 달에 어딘가를 잘 보시면 작년 9월 달에 이제 이 국정농단 사태가 시작된 달입니다. 미르와 K스포츠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최순실 씨가 독일로 이제 건너가기도 하고 뭔가 상황 자체가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간 상황이에요. 왜 그런 상황에 그러면 대통령이 2억이라는 현금이 필요했을까? 라는 데 대한 이제 의문이 이제 되는 것이거든요.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최순실 씨한테 넘어갔던 여러 가지 옷값 등등, 그 다음에 최순실 씨가 혹시나 외국으로 갔을 경우에 거기 도피 자금 등등 이런 것들로 쓰여지지 않겠는가라는 게 이제 이번 검찰 수사의 상당히 핵심입니다. 예. 오늘 한 중진 의원이 본인 특활비에 대해서 또 해명을 했습니다. 과거에 본인이 만약에 국정원 돈을 받았다면 할복하겠다 이런 거짓말까지 했던 인물인데요. 오늘 목소리 누군지 만나보시죠. 저는 국정으로부터
특수활동비 뇌물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국회 심의 단계든 기재부 장관이 올리고 자시고 할 수 있는 권한과 과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활동비를 늘려달라고 기재부 장관한테 돈까지 줘가면서 로비를 한다? 이것은 너무 동떨어진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예, 뭐 아직까지 같은 당내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변호를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찾아볼 수 없는 것 같긴 한데 일단 최 의원은 의원들에게 일종의 분통의 호소문을 작성을 했는데 보니까 뇌물을 받은 적은 없고 이건 정치 보복이고 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최경환 의원은 지금 사실 아무도 옆에서 도와주지 않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원래 출당 조치하려고 그랬는데 검찰이 오히려 지금 수사를 하면서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최경환 의원에 관련돼서는 지금 아예 언급조차 하고 있지 않거든요. 예. 문제는 최경환 의원은 지금 비록 특활비를 한 푼도 받은 적이 없고 이건 이치에도 맞지도 않고 타당하지도 않다. 없는 걸 뒤집어 씌운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문제는 이제 특활비를 지급했다라고 하는 주체인 국정원에서 이현수 기조실장이 본인 혼자 간 게 아니고 다른 국정원 직원을 하나 데리고 갔고 그 전에 이병기 원장한테 이렇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국정원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경환 그 당시 이제 기재부 장관에게 돈을 가져다 줘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 당시 이병기 원장이 그렇게 하세요라고 진술을 했다고 하고 문제는 이병기 원장도 검찰에서 동일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돈을 줬다는 쪽에서 지금 얘기들이 하나하나 다 같이 맞춰져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아까 최순실 씨 얘기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특활비에는 이게 국정원 돈이다라는 낙인이 찍혀 있지 않기 때문에 현금을 받았다라는 부분 자체를 입증할 다른 증거가 없다고 지금 최경환 의원이 보는 것 같은데 지금 아까 뇌물이라는 표현 썼죠. 예. 이게 아까 이현수 기조실장 얘기한 대로 국정원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돈을 줬다면 이건 그냥 100% 뇌물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금전을 수수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거 말고는 지금 현 시점에서 최경환 의원이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억울함을 호소한 최경환 의원 얘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 특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이분은 기적적으로 돌아왔다고밖에 저희가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오모라는 귀순병사 말이죠. 지금 제작진이 한번 CCTV를 돌려봤는데요. 이렇지 않았으면 돌아가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기적적인 생환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아니었다면요. 이분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합니다. 바로 첫 번째로 뽑은 영상을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희뿌연 화면 속으로 지금 지프차 한 대가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요. 군사분계선 부근 판문각에서 떨어진 포장 도로를 따라서 고속으로 남하하고 있는데 저 초소에서 속도를 멈추는 듯하다 바로 내달리니까요. 뒤에서 검문을 하려고 했던 북한군이 차량 제지를 못하고 뒤따라왔습니다. 저때 총격을 가했다면요. 어쩌면 우리한테는 돌아오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72시간 달이라고 부르죠. 저곳에 네. 초소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때 이제 그 차량이 이동하면서 갑자기 하이라이트를 켰던 거, 또 헤드라이트를 네. 켰던 것도 혹시 이제 그 남쪽에 신호를 보내거나 아니면 내가 타고 있는 차량이 사실 고급 장교가 타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막지 말라는 표시일 수도 있었고 네. 무엇보다 생각해 보는 건 JSA 지역에 저렇게 차량을 몰고 비순을 하는 시도가 있으려는 것 자체를 네. 북한군들도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거를 저기서 막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혹시라도 중화기 같은 걸 이용을 해서 뭐 선제 공격을 했다거나 뒤쪽에서 공격을 했다라면 말씀하신 네. 것처럼 이후에 살아서 여기까지 한국까지 올 수가 없었겠죠. 저러다 타이어까지 총으로 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맞습니다. 타이어가 만약에 공격이 됐으면 네. 차량이 멈추게 되었을 것이고 그러면 아마 네. 생포됐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게다가 네. 또 재밌는 포인트는 그 이후에 추격을 왔던 북한군이 한번 살짝 미끄러지면서 자빠지는 듯한 모습을 네, 보이는데요. 그 장면도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그쵸. 그 네, 장면- 일단은 네. 저 장면을 보면은요. 저렇게 달려오던 차가 초소에서 당연히 검문을 받아야 되는데 검문을 받지 않고요. 그대로 내달리니까요. 뒤에 있던 북한군이 계속 추격을 하면서 포복을 해서 총격을 가할 바로 그 직전 상황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지프 자체를 공격을 해서 지프 타이어가 만약에 문제가 생겼으면 그대로 아마 잡혔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네.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약간 재밌는 장면인데 아, 지금 이 장면이죠. 그렇죠. 여기서 북한군이 한번 미끄러집니다. 미끄러지는 네. 장면이 있는데 만약에 이때 미끄러지지 않고 제대로 정조준을 했다면 아.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겠죠. 네.
두 번째로 제작진이 뽑았던 이분이 우리에게 살아 돌아올 수 있었던 천운이 함께 했던 그 장면입니다. 저기서 보면은요, 그냥 앉아서 쏴를 할 것 같았는데 엎어지고 스텝이 꼬이다 보니까 엎드려 쏴가 돼버렸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조준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냥 서서 쏘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넘어지면서 제대로 준비를 못했을 상황이 있고 그 상황에서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조준이 안 맞을 가능성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또 세 가지 뒤에 쫓아왔던 병사들도요. 앞에 있는 병사가 쓰러지다 보니까 뒤에서 피해서. 더 함께 정확하게 사격을 가할 수 있는데 그 총격이 뒷사람의 발에 걸려서 그렇죠, 허둥지둥 그렇죠. 결국은 정조준을 못하게 됐거든요.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귀순병사가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그러니까 천운이 따랐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저 상황에서 뒤에서 3명이 나와서 총을 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40발이 넘어왔다고 하는데 그래도 뭐 몇 발 맞긴 맞았지만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결국 저 병사가 우리 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광석화처럼 뛰어갑니다. 낙엽 더미를 밟으면서 균형 잡기 어려웠던 상태였을 텐데 저 도로도요 전력으로 질주하면서 사력을 다해 뛰지 않았겠습니까? 사선을 넘은 귀순병의 달리기를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원래 저 정도 길이가 되는 조준 길이어야 굉장히 파괴력이 있는 총들이었다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 말이죠, 워낙 너무 가까운 거리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정확하게 맞추기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AK-47을 개량한 88 소총이라고 하는데 이 88 소총 같은 경우에는 50m 정도가 됐을 때 파괴력이 가장 크게 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총탄이 그대로 몸에 머물러야지 그 충격량이 전달될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너무 근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관통을 해 나갔기 때문에 오히려 충격은 전달되지 않은 건데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호두 같은 걸 머리로 깬다 생각할 때 오히려 깨지면 아프지가 않고요. 안 깨지면 더 아프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걸로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김일성 친필비 옆에 있던 바로 신속대응군이라고 하고는 저 사람들이 말이죠. 이 소총을 들고 있는 거였고요. 세 번째로 저희가 뽑았던 겁니다. 뒤늦게 허둥지둥 달려왔던 북한 병사입니다만 어쩌면 저 배낭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가공할 만한 화기가 있었다면 저게 적시에 갔다면 우리 귀순병사가 목숨을 건지지 못할 수도 있었거든요. 실제 그럴 가능성을 배제를 못하겠죠. 왜냐하면 그때 이제 통이 좀 긴 걸로 봐서는 뭐 로켓포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수류탄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이미 이제 많은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JS에서는 권총밖에는 원래 못 가지고 있긴 하지만 실제 조금만 바로 마주치고 있는데 후방에는 다 중화기 무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 안에는 틀림없이 그때 당시의 상황에 맞춰서 그런 정말 직접적인 전면 충돌에 맞춰서 화기를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은 높았는데 다행인 것은 그때 들어왔어도 우리 쪽으로도 사실은 남쪽 분계선을 들어와서 몇 초 있다가 건너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 모였었는데 아마 북한군의 뭐 간부인 장교격, 우리 장교격인 사람도 판단을 했겠죠. 여기서 만약에 넘어 들어가서 저쪽으로 어떻게 보면은 쫓아서 들어가면 전면전으로 확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다행히 그나마 거기서 뒤로 돌아서 나갔기 때문에 살았던 거죠. 네. 저 김일성 친필비 앞에 모였던 북한 군인들을 보면은요. 저기가 원래 북한의 공동경비구역 투어를 시작하는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저 배낭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큰일 날 뻔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지금 양지열 변호사 얘기했듯이 만약 로켓 추진형 수류탄 같은 게 들어있거나 뭐 자동화기 같은 게 들어있을 경우에는 엄청난 파괴를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지금 이제 양지열 변호사 지적했지만 제가 볼 때는 저기서 만약에 저런 화기를 활용했을 경우에 전면전을 갈 가능성도 있고 유엔사가 가만히 있지 않을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확전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돌아간 것 같아요.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계속 저격을 하거나 계속 쫓아가거나 아니면 또 다른 중대 화기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남북한 간에 큰 교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북한군 입장에서도 그게 부담이 됐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더 이상의 추격이나 더 이상의 총을 쏘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그 중화기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정전 이후에 남북한은 애초에는 중화기를 이 JS에 배치하지 않는 것으로 대충 합의가 돼 있던 것 같은데요. 그러나 북한이 계속 JS 근처 그리고 이 DMZ 근처에다가 중화기를 설치하는 바람에 2013년 9월 이후부터 유엔사에서도 남측에도 중화기를 허용하도록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우리 남한군 병사들은 권총을 소지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북한군이 총을 쏜 것도 문제지만 만약에 중화기를 제대로 많이 배치하고 있었다 그러면 그 부분도 정전협정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화면에서 보지만 대형 사건이 터졌다. 이 충격을 온몸으로 체감한 북한군이 보입니다. 뛸 때마다 자동 소총이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총격을 가할 뻔했지만 결국 첫 번째 고비에서 차량은
무사히 저 고속도로를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급하게 우회전을 하면서요. 공동경비구역 쪽으로 달려올 수밖에 없는 그 차량이었는데요. 첫 번째 고비를 넘기고 나서요. 두 번째, 한 번은 북한 군인이 넘어지고 그리고 자유를 향해서 사선을 넘은 이 젊은이 말이죠. 이 상황을 얼마나 시뮬레이션을 많이 돌렸을까요? 본인은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나리오를 또 가슴에 품고 있었을까요? 들어봐야 될 것들이 참 많죠. 이제 네. 의식을 많이 차려서 다행히 얘기를 하고 있고. 저 라이트 킨 것도 일부러 생각을 했었을까요? 그 부분은 북한에서 탈북했던 군사들의 어떤 증언 같은 걸 따르면 네. 저렇게 하얀색으로 라이트를 켜거나 아니면 하얀 천을 걸거나 하는 게 두 가지 정도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남쪽에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고 네.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렇게 낮에 헤드라이트를 켜는 차량들은 그 장교급들, 영관급들이 타는 차량이기 때문에 초소에 우리는 막지 마라라는 그런 신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것도 아직은 추측일 뿐이고 지금 일단 귀순병이 의식을 차렸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얼마만큼이나 준비를 했고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부대인지에 관한 얘기가 나올 거고요. 네. 저게 지금 우리가 보는 장면이 저희 CCTV가 저 정도인데 사실은 얼마나 멀리서부터 집차라는 것을 끌고 갈 수 있었을까라는 것도 저는 되게 신기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게 병사가 그냥 차량을 가지고 북한에서 질주해서 다닐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 차량을 준비하게 된 계획이 어떤 차량이었는지 얼마 전부터 왜 하는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이제 기다려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또 하나 말이죠. 예, 예. 일각에서는 날씨가 귀순병을 살렸을 것이다라는 추정도 하시더라고요. 저 와이파를 작동하면서 본인이 예. 흰 깃발을 날리지 않아도 라이트를 켜고 저는 이제 귀순합니다라는 거를 치밀하게 생각을 하고 왔던 것 같고요. 그렇죠. 또 솜을 넣은 동복이 귀순병 몸을 보호했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죠. 이제 겨울에 아무래도 동복을 입으려면 솜을 넣어서 누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옷을 입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총탄이 들어왔을 때 조금이라도 물론 총탄이 뚫고는 들어오지만 네. 방어막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지. 1차적으로 방어를 해주기 때문에 더 깊숙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줬을 가능성이 있고 라이트 킨 거는 제가 이제 해군 해병대 7년 동안 장교로 근무를 했는데 예, 라이트를 켜고 오는 건 보통 그 장교급이나 장관들 또는 뭐 이렇게 별자 네. 장성이라고 그러죠. 장성들이 탄 차는 라이트를 켜고 오면 검문 안 합니다. 대체적으로.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고급 장교가 타고 있다는 건 신호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뭐 장성들이 지나가는데 검문하고 이러면 이제 별로 이렇게 장성들이 싫어하고 그럽니다. 원래는 해야 되지만. 아, 그래서 그러면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예. 저 초소를 지나갈 때 말이죠. 예. 검문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라이트를 저는 켜면서 그렇다고 내 보는 거죠. 차에는 장성이 타고 있으니 그렇죠. 막아서지 고급- 마라라는 그렇죠. 신호를 보냈다는 거군요. 평소에 저 군인이 운전병으로 일을 했거든요. 근데 찝차를 북한에서 찝차를 탈 정도면 고위급 장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통상적으로 라이트를 켜고 운전병이 운전에 갔을 때는 막지 않았다고 하는 관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저기서 멈칫 하다가 막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 혼자 타고 있어서 아마 뒤에 쫓아오는 장면으로 연결되는 걸 보면 라이트 자체가 본인이 쉽게 거기를 통과하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와이퍼를 작동시킨 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와이프 네. 같은 거는 아마 급하게 오다 보니 이게 손을 우리도 그러잖아요. 운전 처음 하시는 여성분들 같은 게 뭐 남성도 그렇습니다. 남성 네. 여성들 다 처음 운전하다 보면요. 여성, 이게- 남성 다 해주셔서 그렇죠. 감사해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 깜빡이 킨다고 키는데 결국 잘못하다 보면 왼쪽 오른쪽 걸 몰라서 그냥 와이퍼를 네. 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너무 긴장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와이퍼를 잘못 작동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솜이 들어간 동복이 혹시 총알을 잠깐 빙글빙글 돌게 하거나 치명상을 입히지 않도록 도와준 게 아닐까라는 분석까지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어쨌든 병사들의 북과 남에 한때는 같이 있었던 저 사람들은 누군가는 멈추면 끝장이고 누군가는 멈추지 못하게 하면 끝장이라는 절박감으로 이 상황을 멈추려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저 귀순병에 침묵하는 북한입니다만 저 사람들의 안위가 또 한편으로는 궁금하면서도 걱정되기도 합니다. 사실 북한에서는 이 발표를 제대로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첫 번째 세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경계망이 뚫렸다는 스스로의 어떤 치부가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발표를 하지 못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결국 귀순병사가 살아났습니다. 만약에 네. 이런 정도의 총격을 받았을 경우에 북한에 있었다면 북한의 의료시설이었다면 살아나지 못할 수 있는데 남한에서는 살아났다는 점이 굉장히 걸릴 것이고요. 네. 세 번째는 이렇게 JS에서 북한군이 귀순한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병사 그리고 다른 주민들한테도 굉장한 동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여러 가지 면들 때문에 제대로 발표를 하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낙엽 때문에 이 사람을 찾지 못했다곤 하지만 자유의식 벽에서요. 지금 누워있는 병사의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얀 양말이 그대로요. 아마 너무나 절박하게 달렸기 때문에 군화가 벗겨진 상태에서 저 지경으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솜으로 들어간 동복에 대해서도 변호사님은 동의를 하시나요?
그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게 지금 이 현대해초는 굉장히 오래됐죠. 라이플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총알이 회전을 하게 만들게 되면서 그때부터 라이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솜이 들어가 있었을 경우에는 회전하면서 거기에 꼬이게 되죠. 그래서 예전에 지금과 같은 어떤 방탄복이 아니라 초기의 방탄복 같은 경우는 섬유질을 굉장히 촘촘하게 집어넣은 것을 방탄용으로 썼었거든요. 네. 그게 아마 조금 더 그 충격을 완화시켰던 것도 있고, 아까는 저기 넘어지는 병사가 사실상 해프닝처럼 보이긴 했지만 또 이제 처음에 북한군이 아마 등 뒤에서 소총을 이용해서 사격을 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이국정 교수의 발표에서 골반 부분에 상향 부분으로 총알이 박혔던 게 나왔잖아요. 아, 그렇죠. 아마 그 저 자세에서 쐈기 때문에 골반 쪽에 아마 총알이 그렇게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걸로 보여요. 네. 부대원들에 의해서 지금 포복한 부사관들까지요, 천천히 접근해서 결국은 귀순병사를 자유의 품으로 오게 하는 그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저 장면을 보면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가요, 살아나서 정말 기쁘고, 그렇지만 우리가 걸그룹 노래를 즐겁게 혹은 부담 없이 들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래를 들으려는 진짜 이유는 눈만 감으면 북한 총탄에 쫓기고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기 때문이라는데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 보통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굉장한 위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뒤에서 총알이 날아오고 실제로 총알이 5발, 6발이 박히고 있고 정말 아프고 정신을 잃고 그런 굉장한 아주 큰 고통을 받고 나서 실제로 2차에 걸친 수술을 했으나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다행히 지금 기적적으로 의식이 회복됐으나 아직까지 회복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태인데요. 이렇게 굉장히 긴장감이 되고 어떤 정신적인 트라우마까지 있는 상태에서 내가 나만에 정말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 걸그룹 노래를 듣고 있긴 한데 그래도 들어도 자꾸만 그때 생각이 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네, 트라우마가 심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물만 마실 수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기생충은 다행히 구충제 투약으로 해결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추가 수술 가능성도 있는 그 사람, 그렇지만 북한 주민처럼 자유를 향해서 죽어도 간다라는 일념으로 달린 것 같습니다. 그 질주를 보면 너무나 짠한 것 같아요. 그럼요. 목숨 건 탈출이죠. 사실은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발각되거나 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본인이 죽을 수 있다는 각오를 하고 저는 왔다고 봐요. 그 말은 결국 북한이 얼마나 싫었으면 왔겠습니까? 북한에서 하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 북한군 병사가 와서 지금 물론 몸이 아파서 누워있지만 한국 노래를 듣고 한국의 태극기를 보는 순간 안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눈만 감으면 제가 볼 때는 그 트라우마에 시달릴 거예요. 자기가 쫓겨오던 시간, 그 다음에 총을 발사하던 그 죽음의 사선을 넘는 광경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이국정 교수팀이나 아니면 병원 의료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트라우마를 좀 회복시키기 위해서 한국 노래도 들려주고 한국 태극기도 보여주고 이러면서 자유의 품에 와 있고 안전하다. 당신은 지금 안전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 부분을 계속 인지를 시켜서 그 트라우마를 좀 회복시키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죠. 배우 현빈을 닮은 외모라고 해서 말이죠. 이제는 다시는 군대 가고 싶지 않다. 농담을 할 정도까지 회복이 됐다고 하는 북한 병사입니다. 이분은 말이죠. 그런데 대한민국 해병대 가라고 또 이국종 교수가 농담처럼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분석까지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어쨌든 병사들의 북과 남의 한때는 같이 있었던 저 사람들은 누군가는 멈추면 끝장이고 누군가는 멈추지 못하게 하면 끝장이라는 절박감으로 이 상황을 멈추려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저 귀순병에 침묵하는 북한입니다만 저 사람들의 안위가 또 한편으로는 궁금하면서도 걱정되기도 합니다. 사실 북한에서는 이 발표를 제대로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3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경계망이 뚫렸다는 스스로의 어떤 치부가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발표를 하지 못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결국 귀순병사가 살아났습니다. 만약에 이런 정도의 총격을 받았을 경우에 북한에 있었다면 북한의 의료시설이었다면 살아나지 못할 수 있는데 남한에서는 살아났다는 점이 굉장히 걸릴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렇게 JS에서 북한군이 귀순한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병사 그리고 다른 주민들한테도 굉장한 동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여러 가지 면들 때문에 제대로 발표를 하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낙엽 때문에 이 사람을 찾지 못했다곤 하지만 자유의식 벽에서요. 지금 누워있는 병사의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얀 양말이 그대로요. 아마 너무나 절박하게 달렸기 때문에 군화가 벗겨진 상태에서 저 지경으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솜으로 들어간 동복에 대해서도 변호사님은 동의를 하시나요? 그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게 지금 이 현대해초는 굉장히 오래됐죠. 라이플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총알이 회전을 하게 만들게 되면서 그때부터 라이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솜이 들어가 있었을 경우에는 회전하면서 거기에 꼬이게 되죠. 그래서 예전에
지금과 같은 어떤 방탄복이 아니라 초기의 방탄복 같은 경우는 섬유질을 굉장히 촘촘하게 집어넣은 것을 방탄용으로 썼었거든요. 네. 그게 아마 조금 더 그 충격을 완화시켰던 것도 있고, 아까는 저기 넘어지는 병사가 사실상 해프닝처럼 보이긴 했지만 또 이제 처음에 네. 북한군이 아마 등 뒤에서 소총을 이용해서 사격을 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이국정 교수의 발표에서 골반 부분에 네. 상향봉으로 총알이 박혔던 게 나왔잖아요. 아, 그렇죠. 아마 저 자세에서 쐈기 때문에 네. 골반 쪽에 아마 총알이 그렇게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걸로 보여요. 네. 부대원들에 의해서 지금 포복한 부사관들까지요, 천천히 접근해서 결국은 귀순병사를 자유의 품으로 오게 하는 그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저 장면을 보면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가요, 살아나서 정말 기쁘고, 그렇지만 우리가 걸그룹 노래를 즐겁게 혹은 부담 없이 들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래를 들으려는 진짜 이유는 눈만 감으면 북한 총탄에 쫓기고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기 때문이라는데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사실 네. 생각해보면 우리 보통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굉장한 위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뒤에서 총알이 날아오고 실제로 총알이 5발, 6발이 박히고 있고 정말 아프고 정신을 잃고 그런 굉장한 아주 큰 고통을 받고 나서 실제로 2차에 걸친 수술을 했으나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네. 다행히 지금 기적적으로 의식이 회복됐으나 아직까지 회복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태인데요. 이렇게 굉장히 긴장감이 되고 어떤 정신적인 트라우마까지 있는 그 부분은 북한에서 탈북했던 군사들의 어떤 증언 같은 걸 따르면 네. 저렇게 하얀색으로 라이트를 켜거나 아니면 하얀 천을 걸거나 하는 게 두 가지 정도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남쪽에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고, 네.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렇게 낮에 헤드라이트를 켜는 차량들은 그 장교급들, 영관급들이 타는 차량이기 때문에 초소에 우리는 막지 마라라는 그런 신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것도 아직은 추측일 뿐이고, 지금 일단 귀순병이 의식을 차렸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얼마만큼이나 준비를 했고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부대인지에 관한 얘기가 나올 거고요. 네. 저게 지금 우리가 보는 장면이 저희 CCTV가 저 정도인데 사실은 얼마나 멀리서부터 집차라는 것을 끌고 갈 수 있었을까라는 것도 저는 되게 신기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게 병사가 그냥 차량을 가지고 북한에서 질주해서 다닐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 차량을 준비하게 된 계기, 어떤 차량이었는지, 얼마 전부터 왜 하는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이제 기다려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또 하나 말이죠. 예, 예. 일각에서는 나시가 귀순병을 살렸을 것이다라는 추정도 하시더라고요. 저 와이파를 작동하면서 본인이 예. 흰 깃발을 날리지 않아도 라이트를 켜고 저는 이제 귀순합니다라는 거를 치밀하게 생각을 하고 왔던 것 같고요. 그렇죠. 또 솜을 넣은 동복이 귀순병 몸을 보호했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죠. 이제 겨울에 아무래도 동복을 입으려면 솜을 넣어서 누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옷을 입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총탄이 들어왔을 때 조금이라도, 물론 총탄이 뚫고는 들어오지만 네. 방어막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지. 1차적으로 방어를 해주기 때문에 더 깊숙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줬을 가능성이 있고, 라이트 킨 거는 제가 이제 해군해병대 7년 동안 장교로 근무를 했는데, 예, 라이트를 켜고 오는 건 보통 그 장교급이나 장관들 또는 뭐 이렇게 별자 네. 장성이라고 그러죠. 장성들이 탄 차는 라이트를 켜고 오면 검문 안 합니다. 대체적으로.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고급 장교가 타고 있다는 건 신호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뭐 장성들이 지나가는데 검문하고 이러면 이제 별로 이렇게 장성들이 싫어하고 그럽니다. 원래는 해야 되지만. 아, 그래서 그러면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예. 저 초소를 지나갈 때 말이죠. 예. 검문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라이트를 저는 그렇다고 켜면서 보는 내 거죠. 차에는 장성이 타고 있으니 그렇죠. 막아서지 고급- 마라라는 그렇죠. 신호를 보냈다는 거군요. 평소에 저 군인이 운전병으로 일을 했거든요. 근데 찝차를 북한에서 찝차를 탈 정도면 고위급 장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통상적으로 라이트를 켜고 운전병이 운전에 갔을 때는 막지 않았다고 하는 관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저기서 멈칫하다가 막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 혼자 타고 있어서 아마 뒤에 쫓아오는 장면으로 연결되는 걸 보면 라이트 자체가 본인이 쉽게 거기를 통과하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와이퍼를 작동시킨 것도 그 중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이프 네. 같은 거는 아마 급하게 오다 보니 이게 손을 우리도 그러잖아요. 운전 처음 하시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 뭐 남성도 그렇습니다. 남성, 네. 여성들 다 처음 운전하다 보면요. 여성, 이게- 남성 다 해주셔서 그렇죠. 감사해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 깜빡이 킨다고 키는데 결국 잘못하다 보면 왼쪽, 오른쪽을 몰라서 그냥 와이퍼를 네. 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너무 긴장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와이퍼를 잘못 작동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솜이 들어가니까요. 뒤에 있던 북한군이 계속 추격을 하면서 포복을 해서 총격을 가할 바로 그 직전 상황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지프 자체를 공격을 해서 지프 타이어가 만약에 문제가 생겼으면 그대로 아마 잡혔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네.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약간 재밌는 장면인데. 아, 지금 이 장면이죠. 그렇죠. 여기서 북한군이 한번 미끄러집니다. 미끄러지는 네. 장면이 있는데 만약에 이때 미끄러지지 않고 제대로 정조준을 했다면 아.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겠죠. 네.
두 번째로 제작진이 뽑았던 이분이 우리에게 살아 돌아올 수 있었던 천운이 함께 했던 그 장면입니다. 저기서 보면은요, 그냥 앉아서 쏴를 할 것 같았는데 엎어지고 스텝이 꼬이다 보니까 엎드려 쏴가 돼버렸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조준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냥 서서 쏘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넘어지면서 제대로 준비를 못했을 상황이 있고 그 상황에서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조준이 안 맞을 가능성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세 가지. 뒤에 쫓아왔던 병사들도요. 앞에 있는 병사가 쓰러지다 보니까 뒤에서 피해서. 더 함께 정확하게 사격을 가할 수 있는데 그 총격이 뒷사람의 발에 걸려서 허둥지둥 결국은 정조준을 못하게 됐거든요.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기순병사가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그러니까 천운이 따랐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저 상황에서 뒤에서 3명이 나와서 총을 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40발이 넘어왔다고 하는데 그래도 뭐 몇 발 맞긴 맞았지만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결국 저 병사가 우리 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광석화처럼 뛰어갑니다. 낙엽 더미를 밟으면서 균형 잡기 어려웠던 상태였을 텐데 저 도로도요 전력으로 질주하면서 사력을 다해 뛰지 않았겠습니까? 사선을 넘은 귀순병의 달리기를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원래 저 정도 길이가 되는 조준 길이어야 굉장히 파괴력이 있는 총들이었다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 말이죠, 워낙 너무 가까운 거리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정확하게 맞추기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AK-47을 개량한 88 소총이라고 하는데 이 88 소총 같은 경우에는 50m 정도가 됐을 때 파괴력이 가장 크게 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총탄이 그대로 몸에 머물러야지 그 충격량이 전달될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너무 근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관통을 해 나갔기 때문에 오히려 충격은 전달되지 않은 건데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호두 같은 걸 머리를 깬다 생각할 때 오히려 깨지면 아프지가 않고요. 안 깨지면 더 아프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걸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김일성 친필비 옆에 있던 바로 신속대응군이라고 하고는 저 사람들이 말이죠. 이 소총을 들고 있는 거였고요. 세 번째로 저희가 뽑았던 겁니다. 뒤늦게 허둥지둥 달려왔던 북한 병사입니다만 어쩌면 저 배낭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가공할 만한 화기가 있었다면 저게 적시에 갔다면 우리 귀순병사가 목숨을 건지지 못할 수도 있었거든요. 실제 그럴 가능성을 배제를 못하겠죠. 왜냐하면 그때 이제 통이 좀 긴 걸로 봐서는 뭐 로켓포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수류탄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이미 이제 방탄부 같은 경우는 섬유질을 굉장히 촘촘하게 집어넣은 것을 방탄용으로 썼었거든요. 그게 아마 조금 더 그 충격을 완화시켰던 것도 있고 아까는 저기 넘어지는 병사가 사실상 해프닝처럼 보이긴 했지만 또 이제 처음에 북한군이 아마 등 뒤에서 소총을 이용해서 사격을 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이국정 교수의 발표에서 골반 부분에 상향봉으로 총알이 박혔던 게 나왔잖아요. 아마 그 저 자세에서 쐈기 때문에 골반 쪽에 아마 총알이 그렇게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걸로 보여요. 네. 부대원들에 의해서 지금 포복한 부사관들까지요 천천히 접근해서 결국은 귀순병사를 자유의 품으로 오게 하는 그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저 장면을 보면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가요 살아나서 정말 기쁘고 그렇지만 우리가 걸그룹 노래를 즐겁게 혹은 부담 없이 들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래를 들으려는 진짜 이유는 눈만 감으면 북한 총탄에 쫓기고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기 때문이라는데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 보통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굉장한 위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뒤에서 총알이 날아오고 실제로 총알이 5발, 6발이 박히고 있고 정말 아프고 정신을 잃고 그런 굉장한 아주 큰 고통을 받고 나서 실제로 2차에 걸친 수술을 했으나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다행히 지금 기적적으로 의식이 회복됐으나 아직까지 회복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태인데요. 이렇게 굉장히 긴장감이 되고 어떤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있는 상태에서 내가 나만의 정말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 걸그룹 노래를 듣고 있긴 한데 그래도 들어도 자꾸만 그때 생각이 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네, 트라우마가 심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물만 마실 수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기생충은 다행히 구충제 투약으로 해결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추가 수술 가능성도 있는 그 사람. 그렇지만 북한 주민처럼 자유를 향해서 죽어도 간다라는 일념으로 달린 것 같습니다. 그 질주를 보면 너무나 짠한 것 같아요. 그럼요. 목숨 건 탈출이죠. 사실은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발각되거나 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본인이 죽을 수 있다는 각오를 하고 저는 왔다고 봐요. 그 말은 결국 북한이 얼마나 싫었으면 왔겠습니까? 북한에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 북한군 병사가 와서 지금 물론 몸이 아파서 누워있지만 한국 노래를 듣고 한국의 태극기를 보는 순간 안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눈만 감으면 제가 볼 때는 그 트라우마에 시달릴 거예요. 자기가 쫓겨오던 시간, 그다음에 총을 발사하던 그 죽음의 사선을 넘는 광경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뭐 이국종 교수팀이나 아니면 병원 의료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트라우마를 좀 회복시키기 위해서 한국 노래도 들려주고 한국 태극기도 보여주고 이러면서 자유의 품에 와 있고 안전하다. 당신은 지금 안전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 부분을 계속 인지를 시켜서 그 트라우마를 좀 회복시키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죠. 배우 현빈을 닮은 외모라고 해서 말이죠. 이제는 다시는 군대 가고 싶지 않다. 농담을 할 정도까지 회복이 됐다고 하는 북한 병사입니다. 이분은 말이죠. 그런데 대한민국 해병대 가라고 또 이국종 교수가 이거를 하겠다, 했어야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최순실 씨 내지는 최순실 씨 일가가 했던 거를 좀 보자고요. 98년도에 그 대구 보궐선거에 나갈 때 그 어머니 모친부터 시작을 해서 5천만 원씩 내자. 뭐 최 씨 일가 자매가 그러면서 그 국회의원을 당선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국회의원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때 계속 이야기가 뭐냐면 대통령을 만들자. 아예 대통령을 만들자가 처음부터 이 최 씨 일가의 어떤 이야기였다고 많은 증언들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들 나름대로 뭐 5천만 원도 당시 돈으로 내고 하게 해서 이렇게 대통령을 만들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떠날까요? 아니죠. 보상을 바랬을 되고 그 보상의 작업이 바로 K재단, 미르재단이라는 형태로 해서 사실은 내가 일단 뭐 대통령은 5년 있으면 끝나니까 끝나기 전에 이 투자한 만큼 가져가겠다라는 속내가 아니었다면 아니 이렇게 K재단, 뭐 미르재단 이렇게 만들어서까지 이렇게 뭐 제3자 뇌물죄를 뒤집어 쓰면서까지 이렇게 했을 거냐 이거 칼같이 떠난다는 건 본심이 아니란 말씀. 당연하죠. 예, 백 변호사님 이런 와중에 최순실 씨 검찰에 대해서 불만을 또 드러냈는데 모든 사건의 정점을 다 나에게 뒤집어 씌운다, 나에게 맞추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검찰에 대한 태도는 참 일관된 것 같아요. 그때 특검 출두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3족을 뭐 멸하려고 한다고 하는 등, 그러니까 지금 검찰과 특검이 없는 죄도 본인에게 지금 뒤집어 씌우고 있다. 지금 이 프레임으로 지금 어찌 보면 최순실 씨 일관되게 가고 있는 거고, 법정에서도 검찰과 특검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대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거는 역으로 최순실 씨가 그만큼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순실 씨는 사실상 지금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정도로 증거들이 확보된 상황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대 학사비리 관련해서도 지금 혼자 이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요. 줄줄이 지금 최순실 씨에 관련된 재판 혐의와 관련된 이제 형이 선고가 될 텐데, 이재용 부회장도 어쨌건 뇌물공여죄 인정이 됐죠. 뇌물공여죄가 인정이 됐으면 지금 뇌물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주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도 사실상 빠져나가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거기다가 정호성 비서관, 공무상 비밀누설과 관련해서도 그 정보 누가 받은 거예요? 최순실 씨가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거는 뭐 공무원들에게만 처벌하는 범죄니까 처벌 안 되겠지만,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을 했고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실정법 위반을 했다라는 것은 이미 다 공지 사실로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국정원 특활비가 하나 죄가 더 추가가 되면 좀 이런 표현을 좀 제가 극단적으로 쓸지 모르겠지만 최순실 씨가 언제 나올 수 있을지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본인에 대한 두려움을 표출하는 게 이렇게 검찰에 대한 불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본인이 특활비까지 언급할 정도면 본인도 다급한 건 분명해 보이는데, 이현정 의원님. 이런 와중에 박 전 대통령이 돈이 끊기자 국정원장에게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을 했고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실정법 위반을 했다라는 것은 이미 다 공지 사실로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국정원 특활비가 하나 죄가 더 추가가 되면 좀 이런 표현을 좀 제가 극단적으로 쓸지 모르겠지만 최순실 씨가 언제 나올 수 있을지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본인에 대한 두려움을 표출하는 게 이렇게 검찰에 대한 불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본인이 특활비까지 언급할 정도면 본인도 다급한 건 분명해 보이는데, 이현정 의원님. 이런 와중에 박 전 대통령이 돈이 끊기자 국정원장에게 직접 요청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난해 7월이죠. 7월까지 사실 이제 매달 1억 원씩 사실 그러니까 그 국정원 특별 특수활동비가 이제 청와대로 상납이 됐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들어오지 말라, 이 돈을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9월달 되면서 박 전 대통령이 정호성 비서관을 시켜서 이병호 원장한테 2억 원을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아마 정호성 비서관이 진술에 따르면 직접 박 전 대통령에 갖다 줬다는 것이거든요. 그 9월 달이 어딘가를 잘 보시면 작년 9월 달에 이제 이 국정농단 사태가 시작된 달입니다. 미르와 K스포츠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최순실 씨가 독일로 이제 건너가기도 하고, 뭔가 상황 자체가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간 상황이에요.
왜 그런 상황에 그러면 대통령이 2억이라는 현금이 필요했을까라는 데 대한 이제 의문이 이제 되는 것이거든요.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최순실한테 넘어갔던 여러 가지 옷값 등등, 그 다음에 최순실 씨가 혹시나 외국으로 갔을 경우에 거기 도피 자금 등등 이런 것들로 쓰여지지 않겠는가라는 게 이제 이번 검찰 수사의 상당히 핵심입니다. 예. 오늘 한 중진 의원이 본인 특활비에 대해서 또 해명을 했습니다. 과거에 본인이 만약에 국정원 돈을 받았다면 할복하겠다 이런 거짓말까지 했던 인물인데요. 오늘 목소리 누군지 만나보시죠. 저는 국정으로부터 특수활동비 뇌물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국회 심의 단계든 기재부 장관이 올리고 자시고 할 수 있는 권한과 과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활동비를 늘려달라고 기재부 장관한테 돈까지 줘가면서 로비를 한다? 이것은 너무 동떨어진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예, 뭐 아직까지 같은 당내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변호를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찾아볼 수 없는 것 같긴 한데 일단 최 의원은 의원들에게 일종의 분통의 호소문을 작성을 했는데 보니까 뇌물을 받은 적은 없고 이건 정치 보복이고 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최경환 의원은 지금 사실 아무도 옆에서 도와주지 않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원래 출당 조치하려고 그랬는데 검찰이 오히려 지금 수사를 하면서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최경환 의원에 관련돼서는 지금 아예 언급조차 하고 있지